장례식장에서 들린 소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호상이네 호상이야. 50대 후반 여인의 입에서 나온 침이 영정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고인의 자애로운 미소 위에 말입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상주석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얼마나 집안 골칫거리였는데. 이제 좀 조용해지겠구나. 쾅. 민정이 의자를 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대로 말한 거야.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닥치세요. 그래,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 엄마의 그 딸년이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순한 양 같던 며느리에게서 나온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정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참았지만 이건 사정이 다른 얘기였어요. 오히려 더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선을 넘으셨거든요. 선을 넘었다고? 내가?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짓을 해야 할지를요.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며느리는 어떤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믿을 수 없는 반전이 가득한 가족 이야기를 매일 들려드립니다. 알림도 꼭 설정해주세요.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날까지 김민정은 정말 평범한 며느리였거든요. 그때의 민정을 보면 정말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쿨쿨 자고 있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흘겨본 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용 아침상. 이게 민정의 하루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진하게, 하지만 짜면 안 됩니다. 계란말이는 부드럽게, 하지만 설익으면 안 됩니다. 김치는 새 것으로, 하지만 너무 맵지 않게 골라야 합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미역국 간이 좀 짠 것 같은데? 민정이 황급히 국을 떠서 맛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끓여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먹으라고 하시면서도 다음번엔 더 신경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벌어졌습니다. 뭘 해도 트집이었습니다. 짜면 짜다, 싱거우면 싱겁다. 뜨거우면 뜨겁다, 미지근하면 차갑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준호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아직 안 일어났다고 하자 깨워야 한다며 회사에 늦는다고 하셨습니다. 민정이 어제 늦게 들어와서 조금 더 재울까 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걱정은 네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직접 안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문을 벌컥 열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아들을 깨우셨습니다. 맛있는 걸 해놨다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느릿느릿 일어나서는 민정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안 깨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조금 더 잘하고 두셨다고 했더니 회사에 늦으면 어떡하려고 했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민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뭘 해도 틀렸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만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어제 야근이 힘들었을 거라며 고생이 많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준호는 요즘 프로젝트가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민정은 낄 틈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고생이 많다며 민정에게 보양식을 해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정은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정은 항상 구경꾼이었습니다. 모자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민정을 불렀습니다. 오늘 친정에 가려고 했는데 집안일이 밀려 있으니까 다음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같이 시장도 가고 밥도 먹기로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뭔가 불만이냐고 날카롭게 물어보셨습니다. 민정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 온 여자가 친정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아내의 표정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회사로 떠났습니다. 민정은 설거지를 하면서 서러운 눈물을 참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민정아, 오늘 몇 시쯤 도착하니? 어머니의 기대 가득한 목소리에 목이 메었습니다. 민정은 집안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쉬움이 담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바빠서 어떡하냐며 다음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서러웠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민정이 시집간 후로 많이 외로워하셨거든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빨래는 널었는지 설거지는 했는지 이불 빨래는 언제 할 건지 계속 확인하셨습니다. 오후에 하려고 했다고 하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고 성하셨습니다. 민정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와서 한 일이라고는 시어머니 잔소리에 수긍하는 것뿐이었죠. 그날 오후 남편이 일찍 퇴근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민정이 같이 가겠다고 하자 어머니와 둘이서 갔다 오겠다며 거절했습니다. 민정이 실망한 표정을 짓자 남편도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 둘만 노는 게 어머니께 죄송하지도 않냐며 아들이 어머니와 오랜만에 짧게 시간 보내는 것도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용없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간 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2살. 서울에서 대학도 나오고 내로라 할 직장도 다니던 나였는데 이제는 그저 시어머니 눈치만 보는 경력단절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친정 어머니께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둘 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저녁은 준비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민정이 차린 저녁상이었지만 마치 시어머니가 한 것처럼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놨으니까 많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고맙다며 회사에서도 엄마 음식이 가끔 생각난다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뿌듯해하셨습니다. 민정은 또다시 구경꾼이 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단 둘이 데이트도 하고 장도 보러 다니자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외로우시니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데이트는 앞으로도 할 기회가 많다면서요. 민정이 자신도 외롭다고 작게 말했지만 남편은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외로움과 서글픔으로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참고 참다 보면 복이 올까요? 그때의 민정은 정말 순한 양 같았습니다.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참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한 달 더 지나자 민정의 한계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정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팠거든요. 며칠 전부터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팠는데 그날은 특히 심했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아침 준비도 안 하고 뭐하니? 민정이 황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려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컨디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 먹고 벌떡 일어나야지. 아들 아침은 누가 챙기느냐고 하셨습니다. 민정이 서둘러 아침 준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게으르다고 시집와서 남편 밥상도 제대로 준비를 못한다며 타박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침이 늦었다며 불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 만난 듯 즉시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느라고 밥하는 것도 늦었다며 흉을 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픈 탓인지 민정은 서러움에 눈물이 북받쳤지만 가까스로 참고 국을 퍼서 쟁반에 담았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와서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시세가 또 올랐다면서 이제 53억이 되었다고 으스댔습니다. 야, 너희 친정집은 얼마나 되니? 우리 아들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나 모르겠네.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호는 참 복도 많아. 내가 이런 좋은 재산 물려줄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식사하는 내내 재산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남 아파트 외에도 준호에게 물려줄 부동산이 몇 채나 있는지, 월 임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민정을 흘겨보았습니다. 탐탁지 않은 눈초리에 민정은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우리 준호 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민정의 친정 어머니도 자식들을 위해 많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평생 일에 모든 돈으로 민정이 4년제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셨죠. 민정은 친정 어머니 또한 당신 분수에 맞게 자식들 잘 길러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뭘? 그 총것이 뭘 희생했다고?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게 무슨 희생이야? 민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는 건 용납이 안 됐으니까요. 야, 사실대로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무식한 여자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런 집 딸이니까 너도 그 모양이지. 밥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고. 민정의 친정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하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모욕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준호 얼마나 잘 키웠는데.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하고. 그런데 그 시골 여자 딸한테 빼앗겼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순간 말입니다. 민정을 며느리이자 딸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간 경쟁자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걸 보고 민정 탓을 했습니다. 왜 어머니를 화나게 하느냐고 너랑은 밥도 같이 먹기가 싫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영원히 아웃사이더라는 것을. 남편에게 자신은 아내가 아니라 그저 가정부에 불과했다고 말입니다. 오후에 시어머니는 아들과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골라놓은 선글라스도 사야겠다며 꽃단장을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말이면 뭐든지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시간 보내는 것을 언제나 좋아했거든요. 민정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같이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뭘? 얘가 왜 따라와? 왜 갑자기 끼어들려고 해? 그 말투에서 드러나는 건 명백한 적대감이었습니다. 너는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어. 그게 내가 집에서 할 일이다. 민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 편을 들며 민정에게 집안일이나 하고 있으라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은 홀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부러워하며 주말에 혼자 집에 남겨진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그때 친정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는지 식사는 했는지 물어보시며 오랜만에 통화나 하자고요.
민정은 친정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뵙기로 약속을 하고 속상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친정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인자한 얼굴로 민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오랜만에 만난 민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셨어요. 그동안의 서름을 꾹 참다 터진 울음이 그치고 민정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남편의 무관심,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어린아이처럼 털어놓았어요. 특히 오늘 아침에는 너무 외롭고 속상해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다고 했죠. 친정 어머니의 인자하고 따뜻한 얼굴 위로 슬픔이 겹쳤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워하시며 민정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민정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엄마도 행복할 수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정은 더욱 속이 상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친정어머니뿐이구나. 자신을 보고 사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시간 정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후 민정은 집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민정을 보더니 어디 갔냐 왔냐고 차갑게 물어보셨습니다. 민정은 잠깐 친정 어머니를 만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허락도 안 받고 시집 온 여자애가 마음대로 싸돌아다니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남편도 불쾌한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민정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디 가든 미리 허락을 받으라고, 그리고 친정 출입을 자제하라고 하셨습니다. 야,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친정은 바라보지 말고 시댁에 충성해. 억울했지만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속상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민정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원했던 결혼 생활인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때 핸드폰에 친정 어머니의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딸 얼굴 보니 엄마가 기분이 좋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무슨 일 있음 항상 연락하렴. 세상에서 자신을 진짜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친정 어머니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침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가 민정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화요일 아침 민정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간을 맞추고 밑반찬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쓰리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야, 이 김치 너무 시큰하네. 새로 담근 걸로 가져와라.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김치로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민정은 묵묵히 김치를 바꿔드렸습니다. 어차피 뭘 해도 만족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긴장감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각자 외출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민정이 거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영희 어머님 따님이신가요? 상대방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긴장한 듯해 보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중앙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서 수술 중이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민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자로 안부를 물어보시던 엄마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민정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괜찮다며 다독여 주실 것만 같았거든요. 가슴이 내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술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정은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간호사가 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위반 차량에 부딪히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보육원 아이들에게 매주 식사 봉사를 하러 가셨거든요. 머리 외상이 심해서 뇌수술을 받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니 더욱 초조했어요. 민정은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생사를 오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혼란스러웠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무사하시기를,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엄마 저를 떠나지 마세요. 엄마 제발 이겨내세요. 몇 시간 뒤 눈물을 닦던 민정은 정신이 번쩍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중이니 병원으로 바로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심드렁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나. 그래? 심각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서 큰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쁜 업무 처리가 우선인 것처럼요. 심각해요. 뇌수술 받고 계시는데 수술 시간이 5시간이 넘었어요. 아이 참, 하필 오늘 그러시냐? 오늘 야근이라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민정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친정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남편은 야근 때문에 오기를 망설였어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늘 그랬듯 회사 일이 민정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의 가느다란 실도 함께 끊어지는 것 같았죠. 오후 2시쯤 오랜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일단 수술은 예측한 대로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어요.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워낙 환자가 야위고 약하셨어요. 앞으로 사흘이 고비니까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가족들께 모두 연락하세요. 민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각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친정 어머니를 보는 순간 민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된 채 의식을 잃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눈 떠주세요. 민정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정말 야근이라며 오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친정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는 민정을 보며 시어머니가 듣지 않고 말했습니다. 참 노인네가 어쩌다가. 그런데 장례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민정이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장례라뇨? 사흘이 고비라고 했어요. 아, 그래. 하지만 의사가 각오하라고 했다며. 미리 준비는 해둬야지. 시어머니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장례식장은 어디로 할 건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돈도 준비해야 하고 장례식장도 예약해야 하고. 민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벌써 장례 얘기를 하다니. 그리고 너무 크게 하지는 마라. 어차피 시골 사람이니까 간단히 해도 돼. 시어머니가 점점 수위를 넘기 시작했어요. 친정 어머니를 시골 사람이라고 깔보면서 장례식도 간단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돈 아끼는 게 좋아. 어차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뭐하러 크게 해. 민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덜컥 내려앉았어요. 친정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고 계시는데 시어머니는 돈 아끼는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절망감과 걱정으로 병원에서 혼자 밤을 새웠습니다. 친정 어머니 곁을 지키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제발 깨어나시기를, 자신을 혼자 두고 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민정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간병인을 알아보고 친척들에게 연락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히 깨어나신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간절히 빌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문자를 보내 장례식장 상담을 권유했어요. 친정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인 목요일 오후 사흘째 되던 날 친정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긴 삐 소리와 함께 엄마가 마지막 숨을 내쉬던 순간을요. 엄마가 어떻게 나를 두고 가요?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던 사람, 유일하게 자신 편이었던 사람이 영원히 떠나버린 것입니다. 민정은 중환자실 복도에서 혼자 오열했습니다. 민정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민정에게 힘을 보태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민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례식 당일이었습니다. 민정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조문객을 맞을 준비, 음식 준비, 상복 정리까지 혼자서 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늦게 올 거라고 했습니다. 오전 9시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표정은 영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야, 이 위치 뭐야? 왜 이렇게 구석진 곳에 했어? 장례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트집부터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좋은 자리? 이게 우리 집 장례 때는 중앙홀에서 했는데. 시어머니는 민정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장례식장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오전 10시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지인들, 민정의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화환을 보던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이거 봐. 화환이 고작 이것밖에 안 와. 부끄럽네. 친정 어머니는 조용히 사셨던 분이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화환이 서너 개밖에 없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우리 집 장례 때는 화환이 복도까지 넘쳤는데. 시어머니가 조문객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조문객 중 한 분이 조의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뜸 끼어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고생 끝났으니 다행이죠. 워낙 시골에서 힘들게 사셨으니까. 친정 어머니를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조문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때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왔지만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아. 형식적인 인사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의 갑질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야, 조문객들 보니까 별로 대단한 사람들은 안 오네. 어머님.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인맥이 있겠어? 민정의 직장 상사가 조문하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정 씨 어머님께 조의를 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 애가 친정 바라기라서 걱정이에요. 시집 와서도 친정만 생각하니까.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상사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오후 3시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민정이 영정 앞에서 조문객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슬금슬금 영정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이제야 좀 조용해지겠네. 시어머니가 영정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우리 집안 골칫거리였잖아. 조문객들이 하나둘 시어머니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가 친정만 바라보고 우리 준호도 빼앗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안이 평화로워지겠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영정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듯 하더니 영정사진을 향해 침을 뱉어냈습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님. 민정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지. 이제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라고. 조문객들 사이로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저기 좀 봐. 장례식장에서 저러기 있나?
며느리가 불쌍하긴 하지만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선을 넘으셨어요. 선을 넘었다고?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엄마, 민정아. 무슨 일이야? 준호야, 내 아내가 나한테 선을 넘었다고 하네. 민정아,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남편이 아내가 아닌 어머니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영정에 침을 뱉었어요. 뭐? 그게 무슨? 조문객들이 다 봤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를 골칫거리라고 했어요. 장례식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시어머니가 민정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네. 치고 있어요. 어머니가 선을 넘으셨거든요. 민정의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어떤 분인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순한 며느리에게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정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정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참고 또 참으며 살았던 15년이 그날로 끝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대든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물어봤지만 민정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아니라고 사과할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날 밤 민정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관련 법률, 상속세, 증여세 관련 자료들이 떠 있었습니다. 민정은 차분하게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이상거래 신고 방법, 편법증여 적발 사례, 차명거래 처벌 규정까지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오랫동안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대학 동기인 김재훈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오랜만이라는 인사 후에 민정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시댁 부동산 관련해서 조사를 부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민정은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정은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재훈 변호사는 민정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법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민정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온순한 모습과는 다른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시댁 부동산 현황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가 53억 원, 그 외 여러 부동산들의 목록과 취득 경위까지 상세히 조사해온 상태였습니다. 재훈은 자료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에 문제된 곳 중 하나였거든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상거래로 국토부가 조사하고 있는 곳들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편법증여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재훈이 설명했습니다. 시아버님 회사 자금으로 매입했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해서 증여세를 회피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 없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온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만 몇억 원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탈세까지 적발되면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정이 탈세라는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임대 수입 누락이라든가 차명 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서 한 번 걸리면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정이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재훈은 잠깐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국세청과 국토부에 동시 제보하면 전수조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래 내역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정아, 혹시 시댁과 뭔가 문제가 있어?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영정에 침을 뱉었다는 것, 그동안 받아온 모욕과 무시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재훈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장을 내고 싶은 거야?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제는 정당한 방법으로 응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증거만 확실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아, 너 예전에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했잖아. 이런 거 너도 잘 알 텐데. 민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훈은 민정의 표정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에 온순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볼까?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시댁의 모든 부동산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세무 신고 내역과 대조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민정은 차분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정은 집으로 돌아와서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그 53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다른 부동산들까지.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참고 또 참으며 모은 정보들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당한 복수를 준비하는 전직 법무팀 출신이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회사에 보내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로부터 첫 번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댁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 사항들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경우 시아버지 회사에서 차용한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부부가 각자 절반씩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편법 증여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부동산들이었습니다. 총 5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3채는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임대 수입 신고도 엉망이었습니다. 실제 임대료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신고하고 있었고 일부 부동산은 아예 임대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이 모든 자료들을 차곡차갱 정리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일할 때 익힌 노하우가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도 알겠지만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야. 민정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만 53억이고 다른 것까지 합치면 100억은 넘을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재산을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부동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 얼마나 똑똑하게 투자했는지 늘어났습니다. 우리 준호는 정말 복이 많아. 이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득의양양하게 설명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샀다고, 그리고 명의를 나눠서 세금을 아꼈다고 자랑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바보들이나 내는 거야.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다 방법이 있어. 민정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말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 점심 준비해놔. 오후에 돌아올 테니까. 민정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민정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오전 11시 국세청 조사관들이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총 5명이었습니다. 김민정 씨 맞으시죠? 세무조사 관련해서 왔습니다. 민정은 당황한 척 연기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관들은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서재, 안방, 심지어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정오쯤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세워진 국세청 차량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황급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부동산 투기와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탈세?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조사관들은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 시아버님 회사 자금 불법 차용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사관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편법 증여를 통한 증여세 포탈, 차명거래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임대 수입 누락. 조사관이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그냥.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오후 2시쯤 국토부 직원들도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이상 거래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국세청과 국토부가 동시에 조사에 들어간다는 건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민정은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통쾌함을 느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후 4시쯤 준호가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준호야, 큰일 났어. 세무조사에 국토부 조사까지.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조사관들에게 항의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정아, 너는 뭐하고 있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어? 준호가 민정을 탓했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럽다고, 시어머니께서 평소에 하시던 일들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뭐?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준호가 화를 냈지만 이미 조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첫날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관들은 내일 다시 와서 정밀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나간 후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고 준호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로 그런 일들을 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세금을 좀 아끼려고 했을 뿐이야. 준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 전 친정어머니 영정에 침을 뱉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응징은 앞으로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단계 성공. 2단계 준비해주세요.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탈세 규모가 15억 원에 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가산세까지 합치면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포함한 세 채의 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과태료만 8억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변호사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써봤자 뭐해.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정은 장을 보러 나간다고 하고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민정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완벽하게 진행될 줄은 몰랐어. 재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2단계를 시작해야죠. 민정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2단계가 뭔데? 이혼 소송이요. 그리고 남편의 재산 은닉 의혹도 조사해주세요. 재훈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아,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민정이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들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명품 구입 내역, 그리고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수집한 거야? 네. 지난 3년간 차곡차곡 모았어요. 재훈은 민정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순한 며느리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전면전을 하려는 거네? 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정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했나 봐.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친정어머니 장례식 때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일을 저질렀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는데요? 민정이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질투가 났어. 네. 내 친정어머니가 질투가 났다고. 민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우리 엄마를. 너는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항상 친정 생각만 하고 친정에만 가려고 하고.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호도 너를 통해서 친정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 명절 때마다 친정에 가겠다고 하고 친정어머니 이야기만 하고. 민정은 점점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모든 행동이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우리 준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내 아들을 빼앗아가는 것 같았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까지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 준호도 이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시어머니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민정아. 정말 미안해. 민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후였습니다. 어머님, 그런 마음이셨다면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며느리한테 질투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이미 다 틀어진 것 같아. 세무조사 때문에 재산도 거의 다 날아갈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모은 부동산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사과하신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우리 엄마 영정에 침을 뱉으신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민정아, 죄송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정이 일어났습니다. 뭐? 민정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이혼하려고 해요. 민정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쳤어? 엄마가 사과했잖아.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뭘 잘못했다고? 외도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호텔 영수증, 명품 구입 내역, 메시지 내용까지 다 있어요. 민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조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이혼 소송 준비하겠어요. 변호사도 이미 정했고요. 민정아, 잠깐만. 얘기 좀 해보자. 준호가 민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정말로 끝. 그날 밤 민정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 집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울고 있었고 준호는 술을 마시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진작 솔직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민정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도 준호도. 민정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했구나. 민정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민정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정이 집을 나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세금과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가 53억 원이었지만 경매가는 4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세금을 내고 나니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평생 부동산 투자로 쌓아온 부를 모두 잃은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중얼거렸지만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정이 제출한 이혼 소송에서 완패했습니다. 외도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에서도 민정이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숨겨놓은 재산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민정이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지? 준호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순한 아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정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받은 돈으로 매입한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곳보다는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잔소리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민정은 다시 직장을 구했습니다. 예전 실력이 그대로 있어서 큰 로펌에 쉽게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연봉도 결혼 전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됐습니다. 민정 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복잡한 사건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다니. 직장 동료들도 민정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법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남달랐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정은 친정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다 끝났어요. 민정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응징했어요. 엄마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바람이 불어와 민정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해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게 당당하게 살 거예요. 묘소를 떠나면서 민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김 변호사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민정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재훈이 축배를 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재훈아. 당신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뭘? 너 혼자 다 한 일이야. 나는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학 시절 이야기, 그동안 못다 한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정아, 앞으로 계획은 뭐야? 일단은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되찾고 싶어요. 연애는? 재훈이 장난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분간은 혼자 있을 거예요. 이제야 진짜 저 자신을 찾은 것 같거든요. 민정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정은 우연히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백화점에서였습니다. 민정은 쇼핑을 하고 있었고, 준호는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민정을 보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민정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은 예의상 인사만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민정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나는 많이 후회하고 있어.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바보같이 행동했어. 민정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사랑이나 원망 같은 감정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때 알았던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민정아, 혹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준호가 간절한 눈으로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안 돼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민정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훨씬 행복해요. 당신 없이도.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집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여유를 부릴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게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 동료로부터였습니다. 민정 씨, 내일 팀 회식인데 꼭 와요. 민정 씨 환영 파티이기도 하니까요.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꼭 갈게요.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말입니다. 민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32세의 김민정.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 민정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준호는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정 없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민정에게는 그 긴 우회로가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고 또 참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